우리의 성공이 테슬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에 달려있다고 믿는다. 자연계에서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굶주리는 걸 감수하는 거죠. 매일매일 뭔가를 사업을 해나가면서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생태계의 강건함을 봤을 때 그 하나하나 모든 게 얘 주요 기능에 실질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호라이즌 프레스 변영진 대표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입니다. 예전에 그 노마드 투자 서한 예. 그 책 때 책 소개하러 오셨던 거 벌써 2년. 그쵸. 지금 1년 6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근데 사실 변영진 대표님보다는 제너럴 폭스라는 필명으로 제가 더 이제 유명하신 책 활동할 때는 이제 필명으로 번역하실 때도 그렇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 직접 번역하신 책도 아니고 대표님 회사에서 나온 책도 아니고 얼마 전에 어디 그 SNS에 쓴 그 글을 봤는데 예. 내가 지금까지 읽은 책들 중에 탑3 안에 든다.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투자 진화를 만나다. 이거 뭐 협찬 아닙니다. 이거 진짜 좋다고 하셔가지고. 번역을 제가 안 했고요. 제가 이제 작년에 출판사를 설립을 했는데 네. 제 출판사에서 나온 책도 아닙니다. 네. 네. 그냥 좋은 책. 그래서 이제 여기 왜 와 있는지 약간 뭐 혼동이 되지만 저는 이제 영어 원서를 먼저 읽었었는데요. 제가 평생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5년 안에 읽은 투자서 중에서는 세 손가락 안에 꼽는 책이어서 예. 네, 어떻게 이제 인연이 돼서 네, 이 자리에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요게 저도 처음 들어본 출판사인데 워터베어 프레스에서 책을 몇 권 보내주셔가지고 저희 나중에 그 댓글 중에서 선정을 좀 해갖고 예. 저희가 한 3분께는 책을 좀 보내드릴게요. 읽어보시라고. 협찬 아닙니다. 근데 이 책이 그 앞에 딱 보면 이제 약간 정체성이 나옵니다. 모니시 파브라이의 극찬. 예, 인도분 아닙니까? 맞습니다. 거의 인도의 버핏이라고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이 저자가 인도분이더라고요. 예, 인도 분이라서 아마 이제 파브라이가 이제 그렇게 약간 좀 해주신 느낌도 있고, 그렇죠. 예, 실제로 저 추천사는 다 출판사에서 요청하는 거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플락 프라사드라는 이제 예. 저자인데요.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폴락 프라사드. 예, 플락입니다. 플락. 풀락인가요? 예, 플락 프라사드인데. 여기는 폴락이라고 써있는데. 아 풀락이구나. 예, 글자가 풀락입니다. 작아가지고. 눈이 안 좋으니 그 와이즈 부스터 하나 드십시오. 네. 하나 드시고 시작하십시오. 예. 네네. 이 와이즈 부스터가 필요합니다. 처음 들어보시죠? 방송에서 봤습니다. 아 그러세요? 예. 역시 이 눈 건강, 두뇌 예.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이 뚜껑 가 바로 입으로 이렇게 하고 뚜껑 따서 액체가 있군요. 네, 엣지가 있죠. 이게 드시면 바로 이제 우리 홍보 모델. 요거 드시게 해놓고 와이즈 부스터에 부스터 업 해갖고 충분히 이제 영상을 뽑아내기 위한 빌드업입니다. 근데 일단 플락 프라사드 이분이 인도에서 실제 운영업을 하고 있는 펀드맨이죠. 예, 2007년부터 지금 거의 이제 18년째죠. 이 날란다 캐피털이라는 이제 회사를 설립해서 계속 투자를 하고 계시고요. 처음 들어봤지만 성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엄청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뭐 한 15년 동안 거의 14배를 이제 불리셨다고 하니까 연에 한 20% 정도 네, 올리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이분의 투자 성과가 대단하다거나 혹은 이분 자체가 너무 유명해서 제가 책을 읽은 건 아니었고, 사실은 그 이제 이게 진화론에 빗대어서 이제 투자를 이렇게 유명 투자자들이 이렇게 설명을 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이제 좀 단편적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이걸 좀 제대로 해석을 해보면 좋겠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어서 좋은 책이 없을까 찾다가 요 책을 이제 원서로 먼저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책 제목이 투자 진화를 만나다에서 이제 느껴지는 것처럼 진화론과 투자론이 어떻게 이어지는지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우리가 왜 뇌과학이나 심리학 뭐 진화 좀 갖다 붙여서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것만으로 지금 500페이지 넘는 책을 썼단 말이죠. 맞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쪽 진화 관련된 생물학 책도 엄청나게 많이 또 공부하신 분이라고 하고 나란다라고 하는 인도의 투자회사 투자 원칙이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큰 위험을 피하라. 적정한 가격에 우량주를 매수하라. 그리고 마지막이 게으름 부리지 마라. 엄청나게 게으름을 부려라. 근데 뭐 어떻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한테는 뭐 대단히 새로운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얘기는 이제 사실 많이들 하는. 너무 많이 들은 얘기고 그래서 이분의 원칙 자체가 이제
뭐 대단히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라기보단 새로운 내용이라기보단 그거를 어떻게 진화 생물학에서 본인들이 이제 이 날란다 캐피탈이 투자하는 방식과 그 철학을 어떻게 끌어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투자하는 과정들을 이제 갈고 닦았는지, 그게 사실 조금 더 중요한 핵심이죠. 맥락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워런 버핏의 제1원칙 돈을 잃지 마라. 제1원칙 첫 번째 원칙을 잊어버리지 마라. 이거였는데 예. 사실 이것도 이제 진화론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기가 막히게. 너무 그게 이제 1챕터에 나오는데, 예. 1장에 나오는데, 사실 그 챕터를 읽고 저도 이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라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지는 않거든요. 네. 1장만 보고 이제 좀 판단을 하는 거죠. 이 500페이지. 예, 이거 어떻게 읽냐. 영어로 읽으면 또 훨씬 시간이 많이 걸릴 텐데. 근데 1장을 딱 읽고 이건 무조건 읽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챕터가 정말 되게 너무 좋았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버핏께서 돈 잃지 마라 투자하면서라는 것을 사실은 투자자들이 다 해석하는 방식이 제각각이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것을 그냥 지수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생각하시는 결론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었고, 그게 아니라 너무 위험한, 그러니까 투기성이 짙은 투자는 하지 말고, 그러니까 좀 뭐 안전한 보이는 혹은 그런 우량주를 해야 된다라는 이제 얘기가 있었는데, 이 프라사드는 그거를 이제 이 1종 오류와 2종 오류라는 우리의 이제 뭐 의사결정과 관련된 오류에 빗대서 이제 좀 다른 맥락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1종 오류라는 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안 했어야 될 걸 한 거죠.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예, 했을 때의 위험.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로 비춰보면 이걸 했더니 뭐 원금이 뭐 절반이 손실이 났다라는 투자를 안 했어야 되는데 한 거고요. 2종 오류라는 건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안 한 거. 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부르는 이름들이 뭐 좀 제각각이 많던데, 결국 이분이 이제 좀 복잡한 수식을 써서 우리가 1종 오류와 2종 오류를 놓고 뭐가 더 줄여야 되는지를 이제 그거를 진화생물학에서 동물들이 보면은, 예를 들면 치타 같은 애들이 네. 사자보다 이제 약자잖아요. 빠르기만 할 뿐 덩치가 한 5분의 1밖에 안 되나? 예. 그리고 사자들은 또 이렇게 무리를 지어서 이제 예. 사냥을 하다 보니까 빠르지만 상대적으로 약자라서 그 사자가 먹는 이제 뭐 물소 같은 애들을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예시를 통해서 하는 게, 자연계에서 생명체가 그러니까 생존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굶주리는 걸 감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딱 잡아 먹을 수 있을 정도만. 맞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이제 막 뭐 물소라든지 예. 코끼리라든지 이런 데 도전했다가 상처 입으면 죽어버리면 야생에서 네. 이제 내가 도태되고 죽게 되니까. 예. 그래서 그게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종, 2종 오류에 빗대면 그게 1종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이제 자연계가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된 거죠. 진화됐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프라사드가 투자에 끌고 들어와서 이게 이제 그 챕터에 보면 이제 막 이렇게 복잡한 계산을 해가지고 결국 투자자가 1종 오류, 그러니까 안 했어야 되는 걸 하는 오류를 줄일 때 내 투자가 버핏이 말한 돈을 잃지 마라에 가까워질 수 있다라는 걸 이제 도출을 합니다. 잃지 않고 생존할 수 있고 예. 오래 갈 수 있다. 예, 살아남아서 오래 가는 것. 맞습니다. 그래서 성장하고 번식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1차적으로는 생존이 이제 자연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고, 그러니까 투자에서도. 근데 이게 1장에 배치된 거로 보기에는 그래서 뭐냐면 1종 오류가 말씀드렸다시피 나쁜 투자를 거르는 거. 안 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투자를 하지 말라라는 거, 거의 하지 말라라는 것부터 이제 지금 챕터가 시작을 그렇죠. 체계하는 거죠. 뭘 자주 하려고 하지 마라. 예. 뭐 자꾸 저 급등주 건드려보고 테마주 건드려보고 이런 거 하지 말고.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버핏 먼거도 그러니까 안 하는 걸 먼저 계속 이제 쓰레기 같은 걸 거르다 보면 더 좋은 투자자가 될 거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하신 적도 있고, 이제 그런 얘기고. 그래서 요 이제 문장을 하나만 제가 되게 대단하다고 느꼈던 이제 문장이 하나 있는데, 예. 이 이제 날란다 캐피탈에 대해서 우리의 성공이 테슬라를 편안한 마음으로 버리는 것에 달려 있다고 믿는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사실은 이정오류의 대표적인 예잖아요. 했었어야 되는데 못한 거. 예. 그러니까 10년 전에 했다면 테슬라가 뭐 지금 요새는 좀 그렇긴 하지만 작년까지로 만약에 본다면
근데 이분은 그것은 편안하게 그건 내 그릇이 아니다. 저걸 담을 수 있는 건 어차피 내 것이 아니었고. 예. 그리고 그런 것에 그러니까 테슬라를 꼭 찍어서는 아니지만 테슬라류의 그런 회사들을 왜 좀 경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500페이지 가량 얘기를 한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테슬라 그리고 또 뭐 인도의 뭐 에이처 모터스 이런 것도 예시로 이제 저자가 예. 들었는데 그런 걸 내가 편안한 마음으로 놓칠 수 있었던 건 오히려 장기적인 그 안정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워런 버핏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을 못 샀다라는 이런 거 좀 아쉬움을 표현한 적은 예.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없어서 지금의 버핏이 못 되었는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길게 장기적으로 그러려면은 위험한 거 잃지 않는 투자를 했어야 되는데 내가 테슬라 제2, 제3의 테슬라 니콜라 이런 거로 노리다가 이제 예. 골로 갈 수도 있으니 맞습니다. 잃지 않는 투자를 위해서 그 대신에 그 중에 테슬라 정도는 놓쳐도 괜찮아.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그것만 놓치는 게 내 투자의 전부가 되면 안 되겠지만, 그렇죠. 예, 넬란다가 하는 투자를 보면 투자 프로세스를 따라가다 보면 테슬라나, 그러니까 이 테슬라가 이제 10년 전의 테슬라예요. 지금 테슬라 말고요. 그리고 초창기의 구글이나 초창기의 아마존 같은 회사들은 자동으로 걸러지게 되어 있는 프로세스를 이제 따르다 보니까 이 원칙을 따지면 못 사는 거죠. 못 사는 거죠. 네. 네. 1번 이제 아까 첫 원칙에서 중대한 위험은 피하라라고 했잖아요. 거기서 그냥 바로 아웃되는 상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 저자도 표현을 했습니다만 이제 아까 치타의 사례 또 혹은 이제 사슴의 사례처럼 예, 분명히 저 물 웅덩이에 깨끗하고 맛있는 물이 있는데 저긴 항상 늑대들이 많이 사는 곳이야. 예. 주변에 저 숲속에 항상 사자도 있었어. 그러면 그냥 안 가는 거죠. 난 저 물 안 먹고 말랐어. 목마른 좀 참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걸 또 이제 진화를 통해서 저자가 이렇게 또 비유를 하면서 투자로 또 와닿게. 그러니까 더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아요. 그게 무서운 거죠. 일단 저는 되게 재밌었습니다. 그 내용 자체가 재밌죠. 해서 진화생물학 이런 책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환장하고 읽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왜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 재밌게 보신 분들이라면 그쵸. 예. 또 이 책에서는 예를 들어서 좀 어려운 이야기는 가급적 좀 안 하고 좀 쉽게 풀어가기는 하는데 ROCE라는 게 나옵니다. 예. 조금 어렵긴 한데 ROE도 아니고 역사적 사용자본 수익률. 예. 요거는 좀 이렇게 변호사님 좀 쉽게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요게 이제 두 번째 장입니다. 요게 나오는 게 그 이제 여우 가지고 이제 실험하는 것과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ROC라는 것이 사실은 1번 아까 이제 중대한 위험을 피해라라는 것에 연결되는 필터링 기준으로서 네. 이 ROC라는 걸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냥 한국말로 번역하면 이제 사용자본 이익률로 이제 번역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분모에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것을 넣느냐, 그리고 분자에 세후 수치를 사용하느냐, 세정 기준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살짝 차이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ROIC랑 그러니까 대동소이합니다. 개념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필터링 기준에 있어서 이걸 사용하는 게 얼마를 우리가 사업에 투자해서 얼마를 얻었는지에 대한 개념으로서 이제 ROC를 쓰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근데 반대로 뭐 매출이 늘었느냐, 아니면 경영진이 좋냐, 아니면 뭐 이익률이 높아졌느냐, 이런 기준들은 경영진 같은 경우는 자기가 안 좋다고 말하는 경영진은 없잖아요. 다 그렇죠. 제가 실력이 모자라는 CEO입니다. 이런 사람은 그런 없죠. 분은 예, 진짜 살면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매출 증가 같은 것도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뭘 대가로 치렀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ROC라는 걸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근데 그 앞에 붙은 역사적 ROC를 써야 된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 역사적이라는 것이 결국 뭐 어렵지만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옛날 수치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측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 역사적을 쓰는지에 대해서 이제 G챕터에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여우 실험도 이제 되게 재밌습니다. 예. 이게 저는 이제 따로 책을 이게 은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은여우 길들이기. 예, 그게 생물학 책이요? 여기 나오는 여기 이제 보시면 류드밀라 트루트랑 드미트리 벨라이프라는 이제 러시아, 그러니까 소련 시절에 이 동물학자들이 이제 실험을 한 게 있는데, 그것도 이제 수십 년 동안. 예, 40년 동안 여우를, 그러니까 야생 여우를 데리고 와서 이게 길들이기, 그러니까 얘가 사람을 보고 그런 애들이 있잖아요. 그냥 원래 야생 여우가 사람한테 적대적인데 그냥 그 중에 조금 특이한 애들이 처음부터 사람처럼 예, 따르는 그냥 친구들. 꼬꼬리 흔들고 그래서 이거를 걔네들만 따로 계속 뽑아가지고 계속 걔네끼리 교배를 시켜서 세대를 이게
40세대 정도까지 이제 계속 진행을 한 거죠. 40년 동안. 근데 사람을 보고 꼬리 흔드는 놈들, 좀 반가워하고 이런 따라오는 놈들을 가지고 그거 하나만으로 인위적으로 이거를 골라내서 교배를 해서 40세대 정도 내려가니까 네. 이게 35세대까지 가서는 그 꼬리 흔드는 애들 비율이 그 전체의 70%까지 올라갔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가축하면 떠올리는 동물들의 특성이 사실은 여우에게서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흑색 반점이나 늘어진 귀 그리고 꼬불꼬불한 꼬리 이런 게 이제 가축들이 보통 그런 특성을 네. 띈다고 하는데 세대가 내려갈수록 그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그런 신체적 특성을 가지고 얘네를 고른 게 아니었고 행동 특성을 가지고 꼬리 흔드는 놈들 데리다가 모아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 가니까 그런 신체적 특성이 나타나는 것이 이 실험의 논리였고 그게 이제 은여우 길들이기라는 책을 요 실험자들이 책을 썼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 되게 재밌게 읽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걸 열심히 읽은 프라사드는 그러면 길들이기라는 것을 골라냈을 때 시간이 쭉 흐르니 얘네가 신체 특성이 이제 같이 따라온 거잖아요. 네네. 그거와 비슷하게 이 역사적 ROC라는 것을 필터링 기준으로 들이대서 낮은 애들은 거르고 높은 애들만 열심히 조금 심층 분석할 후보로 넣는다면 그 ROC가 높은 애들은 과거 ROC가 높은 애들은 보통 경영진이 훌륭하고 자본 배분 능력도 좋았고 경쟁 우위가 있을 가능성도 크고 그리고 큰 재무 위험 없이 오랫동안 사업을 해왔을 가능성이 큰 애들 반드시 그렇지는 않겠죠. 네, 그렇죠. 그중에 뭐 탈락하는 애들도 탈락하는 애들이 있겠지만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꼬리를 흔들지 않는 여우처럼. 맞습니다. 근데 그 순유동자본과 순고정자본을 더한 게 분모. 그 예. 위에가 그 우리가 에비타 이야기할 때 예, 에빗까지 그 이제 EBIT.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분모가 사실은 이게 회계적으로 다시 말하면 이게 순운전자본 더하기 순비유동자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말은 어려운데 그냥 총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면 됩니다. 예, 그리고 프라사드 같은 경우는 여기서 현금을 뺀다고 했어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기업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이 사업에 쓰고 있는 자본의 양을 측정하는 거죠. 안 쓰는 돈 말고 예. 실제 투입한 돈. 맞습니다. 요거 가지고 기업의 세전 이익을 얼마나 일궈내는가. 예, 근데 그것은 장기간에 걸쳐서 펼쳐진 결과로 놓고 보는 거고 이 좋은 결과를 일궈낸 기업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어떤 측면들이 있더라는 거 이제 나중에 후행해서 보는 거긴 한데 맞습니다. ROCE를 어떻게 보면 맹신까지는 아닌데 약간 맹신이라고 해도 약간 표현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 ROC가 이제 책 전체에서 꽤 중요한 이제 척도로 하나로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 근데 저자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 공부할 때 굉장히 좀 어려운데 자본을 그래서 합리적으로 과연 썼느냐? 그냥 ROCE만 보면 된다. 역사적인 장기로. 왜 페이스북 광고를 몇 달 내는 것보다 왜 슈퍼볼 광고를 한 번 내는 게 더 나은지 내가 그 막 이해하고 계산기 두드려 보면 힘든데 그게 다 결과로 나온다. 그렇게 해서 광고를 뭘로 하든지 간에 광고 때려 넣어서 돈 많이 벌었느냐 이거 보면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리고 그거를 앞으로 벌 걸 번다고 예측하는 자료를 보지 말고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10년 이상 더 많다면 역사가 오래된 기업들은 뭐 50년 데이터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거를 5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뭐 한 20% 중반대 ROC를 기록한 기업이다. 얘는 자본 배분을 설령 한 번쯤 실수했더라도 다시 복귀했을 거고 그리고 대부분은 꽤 합리적인 자본 배분을 잘 해왔으니 그 수치가 유지된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거죠.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기업도 이 유기적인 생명체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전제가 사실은 이제 마음에 와닿지 않으신다면 사실 이 책은 큰 쓸모가 없는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생명체가 진화하듯이 기업도 진화한다. 예. 환경에 적응을 하면서 예. 또 그들이 이제 살아남은 어떻게 보면 생명력 강인한 맞습니다. 진화하는 존재다라는 이제 생각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 책에서 저자도 계속 진화하고 성장하는 강인한 기업만 소유한다. 예. 누구나 그러고는 싶은데 그게 어려워서 그렇지.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인함도 맞고 이게 사실은 이제 그 통계 쪽에 보면은 이제 로버스트라는 개념이 한국의 번역으로는 이제 강건함으로 보통 번역을 하시던데 그게 뭐냐면 외부 변화에 강한 거죠. 예, 그거의 반대말은 이제 취약하다고 할 수 있는 거겠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사실은 DNA가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게 참 말이 어렵던데 네. 전사와 번역이라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예. DNA가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사실은 뭐 어떤 DNA 염기 서열의 변화가 일어나거나 DNA 염기 서열의 변화로 염기 서열이 만드는 아미노산의 종류나 서열이 변화한다거나 어려워집니다. 그거에 결과적으로 만드는 단백질이 약간 이렇게 바뀐다고 해서 사실은 생명체가 뭐냐면 그 하나하나마다 다른 걸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가 같은 기능을 하게 짜져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을 되게 열심히 다시 읽었었는데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DNA 중에서 뭔가 하나가 이렇게 좀 여러 종류가 바뀌어도 결국 나오는 건 비슷하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 과정을 다 이해하려고 기업이 그래서 이때 어떤 선택을 했고 저때 어떤 선택을 했고 이때 누가 들어서 뭘 했고까지는 사실 중요하지는 않고 사실 그런 얘기일 수도 있고 매일매일 뭔가를 사업을 해나가면서 또 외부 세계와 또 상호작용하고 그러다 보면 뭐 오만 일들이 다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 생명체 혹은 생태계의 강건함을 봤을 때 그 하나하나 모든 게 얘의 큰 주요 기능에 큰 변화, 실질적인 영향을 안 미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이 진화 생물학에서 말하는 이제 중립 돌연변이라는 거고 돌연변이가 나왔는데 얘한테 큰 영향을 안 미치는 거예요. 예. 근데 주요 기능에는 영향을 안 미치지만 그런 돌연변이가 나타나면 세대가 쭉 지나가서 후대에 가면 걔를 완전히 새로운 기능으로 쓸 수 있는 거죠. 이 맥락에 적응하다 보면 그래서 거기가 진화의 출발점이라는 게 이제 돌연변이 얘기고 그것을 이제 기업에 적용해 보면 기업이 외부 변화 그리고 충격에 취약하지 않고 강건함을 증명한 기업에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건데 근데 그 강건함은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시간이 흘러야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예, 뭐 코로나에도 이겼는지 그 전에 돌아가면은 금융위기 때도 살아남았는지 그 점 또 올라가면 계속 위기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충격은 받지만 그것을 금방 회복해서 본인의 기업이 가진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잃지는 않고 본래의 기능은 잘 수행해 왔는지 하지만 그것을 너무 강한 기업들은 미래 대비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강건함이 지나치면 진화를 못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명계에서 돌연변이가 기업으로 넘어오면 그게 뭐냐면 미래를 대비한 뭔가 시도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좀 해보는데 그게 설령 망한다고 하더라도 이 기업의 존망을 흔들 만큼 큰 건 아닌 거죠. 크게 투자하지 않고 작게 시작해서 또 상황을 봐가면서 또 키우고 밀리거나 접거나 그래서 그거를 이제 프라사드는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는 능력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조그만한 거 실험 계속 하는 애들이 결국 오늘을 살 뿐 아니라 내일을 위한 내일의 세계에 적응할 만한 능력을 키우는 기업들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그게 이제 강건한 기업, 강인한 기업이 되는 거고요. 맞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그 혹시나 또 오해하실까봐 좀 덧붙여드리면은 과거에 강인했던 기업이 앞으로도 계속 강인할 것이냐? 저자도 그러리란 법은 없다로 없습니다. 인정을 일단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그 강인함을 상실할 경우에 가장 좋게 대비하는 방법은 매력적인 가격에 사는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결국 뭐 안전마진이라는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고요. 근데 이게 이제 또 좀 재밌는 건 이게 매력적인 가격에 살아라고 하는 것과 매력적인 시점에 살아라는 게 완전 다른 얘기라고 이제 프라사드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시점이라는 건 필연적으로 거시경제나 시장 상황에 대한 우리가 검토를 안 할 수가 없는 얘기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지금 같은 상황에 뭔가에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뭔가 이제 미국의 어떤 상황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게 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시점에 대한 혹은 상황에 대한 판단이고 근데 프라사드는 뭐냐면 가격이 오면 사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시경제는 조금 접어두고 평소에 거래되던 것보다 25에서 30% 정도 할인하면 본인 회사는 만족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안전마진이 작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분이 어떤 기업에 투자하는지를 아까 다 걸러냈잖아요. 그래서 ROC로 다 걸렀고 그중에서도 골라서 강건함이라는 테스트까지 거치고 나서 한 기업들을 지금 투자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데 그런 기업들은 보통 싸게 거래되는 일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뭔가 큰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게 이 기업의 강건함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런 기회를 활용해서 매수하는 식으로 기회가 된다. 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주가 변동에도 이제 근접 원인, 궁극 원인 뭐 이런 표현을 이제 저자가 썼는데 예. 근접 원인이라고 하는 뭐 거시 경제나 아니면 시장의 변동성 혹은 뭐 기업 자체 뭐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너무 그 눈에 잘 띄는 거에 대해서 너무 중요하게 취급할 필요는 없다. 예, 그런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궁극 원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본질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 근접 원인이라는 것이 궁극적인 원인과 이게 뭐 말이 어려운 말은 아니잖아요. 네. 우리가 대충 느낌으로 이제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는 개념이고 근접 원인과 궁극 원인이 그러니까 괴리가 커질 때가 사실은 이 본인이 고른 훌륭한 기업을 안전 마진을 확보하면서 좀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궁극적인 이 기업의 그러니까 이 기업의 특성, 이 책에서는 특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러니까 이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고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버는지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중요한 요건들을 다 지켜왔던 그런 특성들이 유지되는데 근접 원인은 예를 들어 거시경제가 뭐 어떻다, 네. 아니면 시장이 지금 뭐 조정 상황이다, 아니면 어떤 기업 자체에 그냥 어떤 이유로 그러니까 단기 실적이 좀 안 좋게 나왔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근접 원인이 궁극 원인과 멀어지는 거죠, 계속. 예. 그런데 이럴 때가 보통 싸게 살 기회였다. 본인의 이제 경험상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항상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또 이제 그 치명적인 오류를 가져왔던 게 해외 가치 투자자들이 쓴 책은 어떻게 보면 이제 해외의 거의 뭐 100년 기업들이 성장해 왔던 거랑 우리나라 어떤 뭐 산업의 사이클 타는 기업들이 보여주는 이제 주가 흐름이랑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한국 국장이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할 때 어떻게 비대해야 될까 저는 약간 좀 이걸 어떻게 설명드려야 되나? 그 지점이 가장 고민이 되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제 그 책을 뭐 이제 시청자 중에서께서는 이제 읽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이 출판사에서 퀄리티 투자 그 증명의 기록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제가 그 책을 이제 감수를 했는데 테리 스미스라는 영국에서 펀드 스미스라는 이제 그 투자회사를 운영하시는 분이고 네. 그분이 어떻게 투자하는지 자기 펀드에 투자한 투자자에게 보내는 서한을 모은 책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말하는 게 이 프라사드랑 거의 비슷합니다. 예, 이 아까 맨 처음에 이제 언급해 주셨던 투자의 3원칙도 똑같거든요. 네네. 예. 근데 그분이 이제 투자하는 기업 목록들을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좀 오래된 우리가 모두가 다 아는 해외 되게 유명한 기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다 산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서 그분이 실제로 투자하는 사례들이 사실은 조금 저거는 한국에 이제 저런 회사가 사실 거의 없으니까. 근데 이 프라사드는 인도에만 투자하는 본인이 이제 활동하고 있는 인도에만 투자하는 회사고 투자한 기업들의 사업을 보면 이게 페인트, 베어링, 압축기, 소비자 가전, 위생 도기, 증기 터빈 이런 거 하는 회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느낄 때는 이게 조금 더 현실판에 가깝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로레알을 우리가 투자한다고 했을 때 그게 뭐 이제 달러로 투자하는 문제도 있고 또 영어 언어의 문제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이 프라사드는 해외에 있는 그런 이제 유수의 대형 기업이 아니라 인도에 있는 회사들에 투자해서 지금 이 성과를 냈고 네. 본인의 이 3단계 프로세스를 인도 시장에 적용해서 기업들을 골라낸 것이었으니까 네. 개인적으로는 이 책에 사례가 꽤 많이 나오거든요. 본인이 투자한 사례가. 그래서 그게 조금 더 조금 더 현실적인. 예,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좀 이렇게 먼 얘기가 아니라 인도도 실제로 뭐 거리도 뭐 더 가깝기도 하고 특히 이분이 투자한 회사들이 한국에도 그런 회사가 있을 법한. 그러니까 업으로만 보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래서 또 우리나라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래서 기업의 다음 분기 실적, 다다음 분기 실적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시는데 예. 이 프락사드 이 저자는 기업의 산업의 역사를 연구하고 더 이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게 또 강조를 하시죠. 예. 그래서 계속 말하는 게 예측하지 말고 옛날 거 봐. 보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본다고 말합니다. 본인이. 이 책은 어떻게 하라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만 말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저는 다른 책은 이렇게 하라 이런 건데 이거는 본인이 어떻게 하는지 설명하는 책이니까. 근데 본인은 역사적 자료만 본다라는 거죠. 예측을 안 하고. 그래서
실제로 이게 뒤에 가서 이제 챕터에도 나오지만 네. 현금 흐름을 이제 저희가 뭐 DCF라고 이제 소위 불리는 현금으으로 할인법 예측해가지고 네. 할인율을 적용해서 지금 가치가 얼마니까 얼마의 마진 안전 마진을 두면 얼마에 사야겠다. 그래서 그게 목표 매수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본인은 그거 안 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저자가 훨씬 더 뼈 때리게 표현을 했잖아요. DCF 분석, 그러니까 현금 흐름 할인법으로 예. 뭔가 현재 가치를 찾아내려고 하는 건 1, 2년 후의 수익을 예측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이다. 맞습니다. 나쁜 짓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안 맞는다 이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결국 조금 이렇게 그 DCF를 조금 공부해 보면 이게 개념적으로 할인율을 저희가 이제 네. 만들어야 되는데 할인율을 하려면 전통 재무에서 말하는 것 중에 이제 그 베타라는 것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일단 안 믿고 네, 변동성을 이제 위험으로 정의하는 것 자체부터 이거는 이제 버핏도 계속 말씀하시는 거지만 그리고 결국 현금 흐름을 이 회사가 그럼 예를 들어 앞으로 50년 동안 계속 생존할 회사라고 했을 때 50년 동안 현금 흐름을 추정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속된 말로 그죠. 네가 그걸 어떻게 아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으며 그래서 보통 한 5년에서 10년치 정도를 추정하고 나서는 그 이후 거는 거기에 이제 보통 뭐 멀티플 배수를 곱해서 그냥 잔존 가치라는 걸로 이 표현이 좀 그렇지만 약간 퉁치고 합산해 버리는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거부하는 거고요. 그래서 DCF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분이 하시는 것 중에서는 이게 뭐 예를 들어서 PER이다. 네. 그러면은 이 일화가 나오는데 친구랑 뭐 얘기하고 있었는데 같은 기업을 두고 서로 PER을 다르게 알고 있는 거죠. 아, 그렇죠.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 프라사드는 이제 후행 PER을 쓰고 있었고 네. 후행이라는 건 이제 직전 뭐 12개월이나 그쵸. 이렇게 해서 역사적 정보잖아요. 근데 친구는 다음 선행 PER을 이제 얘기하고 있었고 그래서 역사적 정보만 분석한다라는 본인의 이제 철학에 따라서 이분은 이제 후행 PER만 본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계속 반복이 됩니다만 예측하지 않는다. 예측할 필요가 없는 투자를 한다. 예측 가능성이 높은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측을 하지 않지만 그게 예측 가능한. 그렇죠. 너무 말장난스러운 거. 아무튼 예. 잘못 이해하시면은 프락사드 탓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다윈이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찰스 맥락이 다윈이? 있는데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 책에 그런 맥락은 안 나오지만 다윈이 이제 비글로를 타고 이렇게 다 여행하면서 그 배 이름 비글로. 배를 타고 각지를 다니면서 생물을 관찰하고 뭐 이렇게 표본도 수집하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진화론을 썼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를 탄 건 몇 년 안 됩니다. 5년이랬던. 예, 5년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일단 5년까지도 안 갔던 것 같고 2, 3년? 근데 그 기간에 이 배가 갈라파고스 섬에도 갔다 오고 예, 갔죠. 이상한 막 오지도 가고 하니까 다양한 생물체들을 이제 표본도 수집하고 공부할 시간이 충분히 됐다라는 맞습니다.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충분히 얻었는데 근데 그것보다 한 2년 예를 들어서 여행하고 이제 탐방을 다니고 난 다음에 앉아서 집에서 틀어박혀가지고 30년, 40년 그냥 생각한 거거든요. 예, 그리고 그 노트만 해도 무슨 뭐 당시에 뭐 1300페이지 뭐 엄청 많았다고. 예. 그리고 되게 놀라운 게 이 이제 진화론 다윈이 말한 진화론에서 핵심 그러니까 혁신이다라고 지적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공통조상. 그게 우리가 이제 생물체를 분류할 때 그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종속, 과문, 강문계 요 체계가 결국 그 위로 가면 공통조상이 있다라는 것에 가지고 분류를 해보니까 지금 수준에서는 찰스 다윈은 지금 벌써 몇백 년 전 사람이잖아요. 지금 수준에서는 이게 동물과 식물뿐 아니라 균, 그다음에 어렵네요. 원생생물, 진정세균, 고세균 이렇게가 제일 큰 분류라고 나눠진다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뭐냐면 찰스 다윈은 그 중에 동물, 식물밖에 몰랐습니다. 근데 그 두 개만으로 공통조상이라는 개념을 끌어내는 데는 무리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프라사드가 말하는 역사적 정보를 본다라는 건 그러니까 과거의 역사가 현재를 만들고 그리고 진화론을 보니 진화생물학을 보니 지금까지 과거에 오랜 시간 누적된 그런 흐름과 패턴과 원리가 잘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그러니까 기업을 투자를 하고 나서도 다음 분기, 다음 해, 5년 뒤 실적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하지 않고 옛날 자료를 놓고 이때는 이익률이 왜 낮아졌을까?
이때는 뭐 원가가 왜 높아졌을까 이런 것들을 사실은 그 기업에서 일하지 않는 외부자가 하는 것보다 더 깊은 수준으로 내려가서 이제 생각하고 탐방가고 탐방이라는 게 이제 그 기업의 탐방일 수도 있고 경쟁사를 가서 물어보는 걸 수도 있고 정보를 얻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 또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책에 있는데 이거를 조금 이제 역설적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개별 기업에 우리는 투자하지 않는다.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예. 우리는 수렴하는 패턴에 투자하는 것이다. 예. 반복되는 패턴을 추구한다. 이런 말을 남겼거든요. 이것도 좀 해석을 좀 해주세요. 예. 이게 이제 그러니까 개별 기업에 투자를 하면서도 그게 알고 보면 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사례가 뭐 도마뱀 사례를 들면서 이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엄청 종류가 많은데 사실은 그 몇 개 안 되는 분류해 보면 쭉 뻗어 나온 후손인데 그 분류가 몇 개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DNA가 다른 애들도 특정 환경에 어떻게 대처하는 게 최선인지에 대해서 결론으로 내놓는 게 비슷하다라는 관찰 결과를 얻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진화생물학에서 말하는 수렴 진화라는 거고요. 서로 아무 관련 없는데 어떤 특정 상황이 비슷하면 문제 상황이 그러면 비슷한 해결 방안을 내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어와 돌고래, 참치 같은 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몸이 매끈해지고. 예. 그러니까 물을 헤엄치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리고 새나 박쥐나 이런 것들도 다 대동소이하게 생긴 게 크게 보면 나는 방법은 그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해석하면 성공과 실패에는 패턴이 있고 그래서 자기네들은 뭐냐면 성공하는 패턴에 투자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례 기업 중에 뭐 나우클이라는 이제 채용 정보 이런 거 이제 알려주는 뭐 그런 사이트를 얘기하면서 인도의 잡코리아 같은 약간 그렇죠. 예. 뭐 그러니까 인도의 링크드인 뭐 죄송합니다. 제 비유가 너무 좀 그래서 요거를 설명하면서 이제 미국에 보면 그 전화번호부 유명한 옐로페이지라는 회사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것을 보면 네트워크 효과라는 것이 사실 이 업에 존재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다른 국가에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애들은 어떤지를 보는 거죠. 예. 근데 거기서 1등 애들은 다 잘하더라. 예를 들어서 뭐 점유율이 50% 이상이고 이익률이 뭐 몇십 프로 이상이고 그리고 네트워크 효과로 확보한 우위가 생각보다 길게 오래 가더라라는 것을 다른 나라에서도 확인이 되면 그게 바로 아까 말한 도마뱀이랑 비슷한 거죠. 예.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온라인 채용 정보 사이트가 효과가 있는 성공하는 패턴이라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보니까 1등과 2등의 그러니까 1등과 2, 3, 4등 집단의 격차가 상당히 크더라라고 했을 때 1등이 아니면 투자 안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나우크리는 그때 1등이어서 투자를 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제 어떤 기업을 제가 이제 뭐 관심 기업이 생겼다고 했을 때 저부터도 그렇지만 뭐 하냐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뭐 어떤 기업을 괜찮은 것 같은데라는 느낌이 왔을 때 보통 무슨 짓을 해서 분석을 하느냐.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뭐 경영진 인터뷰 찾아보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나와서 이제 뭐 IR 하는 프레젠테이션 하는 것도 좀 찾아보고, 그 다음에 이 산업을 다룬 뭐 증권사 보고서 같은 것도 읽을 수 있고요. 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지금 이제 파라사드가 말하기에는 그게 다 내부 관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우리한테 조금 더 중요한 건 좀 더 크게 보자는 거죠. 외부 관점. 외부 관점으로 보면 이게 뭐 결국 그 업에 대해서 살짝은 긍정적인 편향이 없기 때문에 약간 비판적으로 보일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팩트를 늘어놓은 산업 보고서. 네. 근데 그게 이 업이 된다라는 것을 가지고 쓴 거라기보단 그냥 현황을 그냥 팩트만 늘어놓은 보고서들. 그래서 예컨대 항공사 같은 것을 보면은 거기에 이제 항공산업 보고서 같은 걸 이제 이 저자가 언급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말하는 게 업 전체가 매년 1조 달러 매출을 올렸는데 30억 달러 순손실을 봤다라는 게 이 업의 현황인 거예요. 그래서 1등 회사도 손실을 봤다. 그러니까 규모가 여기서의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 산업이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 그 보고서를 만약에 먼저 봤다면 경영진 인터뷰 찾아보고 가서 또 보고서 읽어보고 재무제표 분석해보고 엑셀 만들어가지고 DCF 돌리고 하는 거 안 해도 되지 않냐는 거죠.
그냥 걸으면 되니까. 아까 1번 대원칙으로 돌아가서 네. 얘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기업이 아니라 패턴에 투자한다는 말은 이제 성공과 실패의 패턴이 있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네. 기업이 자기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크게 벗어나기 어렵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 업의 평균적인 이익률 그리고 그 업에 필요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가치사슬에 있는 어떤 구성 요소들 그것을 벗어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기업에 투자한다라는 게 그 산업에 투자한다는 거 맥락으로도 볼 수 있고 더 넓게 보면 그 산업에는 성공하는 패턴이 있어 왔다라는 거고요. 근데 당연히 얘가 100% 성공할 이 논리가 100% 적용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새로 만들어지는 산업 혹은 되게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은 이게 안 통하는데 그래서 거르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자가 말한 투자 진화를 만나다의 저자 프라사드가 말하는 방식은 그래서 빠르게 변하는 기술 산업, IT 산업이 아니라 더디게 변하는 산업 속에서 맞습니다. 찾아야 한다. 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가 IT나 그런 빠르게 변하는 데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아직 패턴이 안 만들어졌다는 거거든요. 더더욱이 미래는 또 알 수 없고 더 빠르게 변하니. 맞습니다. 그걸 그리고 우리가 예측할 수도 없고. 역사가 너무 짧아서 뭐가 성공인지 뭐가 실패인지를 아직 규명이 안 됐고 그러니까 그 패턴이 뭔지를 분석해서 그걸 기준으로 거르고 고르는 작업을 할 수가 없으니 아예 안 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버핏이 여전히 철도 산업 좋아하고 예, 신용카드 사업, 맞습니다. 은행, 음료수 이런 거 좋아하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보통 그걸 해석할 때 거기에 따라 붙는 말이 너의 이제 서클 오브 컴퓨터스를 얘기하면서 능력의 범위. 예, 능력 영어만 범위 잘하셔가지고. 예. 갑자기 생각 안 났습니다. 능력 범위 안에서 머물고 네가 아는 거 투자해라라고 물론 실제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긴 했죠. 근데 그게 프라사드가 말하는 건 이게 전체적으로 책 표지에도 버핏이 그려져 있지만 투자업계의 다윈이 버핏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의 표지에 아마 이게 보이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보이시나요? 아이고 이거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에 침팬지가 있고 요 위쪽에 계시는 분이 버핏입니다. 그러니까 천지창조처럼 위아래에서 버핏과 침팬지가 만나고 있는 약간 그런 느낌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밑에 다윈 얼굴을 그려놓는 게 조금 더 나았을 것 같은데. 근데 다윈 얼굴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 제가 이 얘기를 주변에 좀 하니까 다윈 아무도 모른다고. 들어는 봤는데 어떻게 생겼는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에 이제 그러니까 능력 범위라는 것과 맞닿아 있기도 하지만 이게 다윈 버핏을 투자업계의 다윈으로 해석한다면 그분이 고르시는 업은 다 역사가 긴 업들을 하시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철도에서 이제 BSNF인지 BNSF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회사를 샀을 때 철도 이거 다 저는 그렇게 철도? 예. 지금? 근데 그 고르시는 업들을 보면 다 역사가 긴 애들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본인이 실제로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공부하고 거기에 있는 산업의 관계자들이나 경쟁사를 만나서 이 업이 어떻게 돌아가는 것이고 성공과 실패의 패턴이 무엇인지 그래서 성공하는 쪽에 속해 있는 기업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데이터가 쌓인 그런 업을 고른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앞에서 아마존과 구글을 투자를 못했던 거에 대해서 되게 공개적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못했다. 네, 그게 이제 이종 오류를 범하신 거잖아요.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지나보면 했어야 하는 투자인데 안 한 거. 예. 근데 결과적으로 아쉽지는 않아요. 사실 버핏은 이종 오류를 허용하고 일종 오류만 줄이는 걸 사실은 택했다고 이제 프라사드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이. 장기 생존. 예. 그러니까 아쉽죠. 당연히 아쉽죠. 왜냐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라면 예를 들어 2000년대 초반에 있는 아마존을 절대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그때. 예, 실제로 프라사드도 아마존은 너무 아쉽고,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회사로 컸으니까요. 아마존이 실적을 내기 시작한 게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2010년 정도는 와야 사실은 이제 괜찮아 보이는. 인데 그 전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또 있잖아요. 제가 이제 1년 6개월 전에 와서 노마드 투자 자산 얘기하면서 이제 했던 그 닉 슬립은 아마존에 일찌감치 투자한 사람이고 그 사람이 또 말하는 것이 또 있죠. 근데 이제 오늘 다루는 프라사드는 자기 철학은 그거를 투자를 안 하는 거를 편안하게 감수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2의 아마존 찾겠다고 나섰다가 지금까지 이러는 거 다 잃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그게 제 투자 경험에서도 그렇고 사실은
남들 잘 모르고 나만 지금 뭔가 제일 진가를 알아봤는데 5년 10년 지났을 때 저거 어떻게 5년 10년 전에 투자했지? 라는 걸 한 번쯤 만들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죠 누구나. 예, 그게 느끼기 마련인데 결국 성공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게 과연 이제 확률이 얼마나 되냐는 거죠. 사실 그거는 약간 좀 벤처 캐피탈처럼 한 10개 투자해 놓으면 그중에 예. 한두 개 성공만으로 뭐 10배 벌어서 더 수익을 이제 하드캐리 맞습니다. 하는 거고. 그래서 프라사드도 되게 뭐 아마존이나 그런 회사들에 일찍 투자했던 VC를 보면서 대단하다, 존경한다. 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나는 그건 예, 아니다. 서로 영역이 아예 다르다고 느끼는 그쵸. 거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아까 어떻게 보면은 뭐 CEO의 인터뷰 여러 가지 뭐 기업 분석 리포트들 뭐 네. 이야기 잠깐 해주셨는데 7장에 나오는 구피를 빗대서 그 투자 정보를 말하다라고 이야기. 저는 무릎을 탁 쳤습니다. 예, 이게 왜냐하면 그 동물이 보내는 신호조차도 진화의 산물이다. 예를 들어서 청개구리들은 이제 밤에 울 때 낮은 저음역대로 우는 게 이제 좀 덩치가 크고 예. 힘이 센 개구리여서 근데 밤이니까 안 보이니까 서로 이제 낮은 음으로 우는 소리를 서로 연습한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거짓된 신호이고 예. 그 거짓된 신호에 속지 말아야 한다라는 게 예, 어떻게 보면 투자자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라고. 맞습니다. 이제 프라사드가 단언하는 건 투자자라는 사람들을 설명하는 걸 이제 요거와 빗대어서 얘기해 보면 그러니까 신호 해독자라고 그냥 딱 정해버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판별 능력이 결국 뭐냐면 본인이 직접 사업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업하는 어떤 기업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자를 하는 건데 거기에서 보내는 필연적으로 외부자일 수밖에 없고 거기에서 오는 신호를 얼마나 잘 읽어내는지가 결국 능력과 성과의 격차를 뭐 만든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죠. 여기서 그 핸디캡 원칙이라는 이제 개념을 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어떤 신호는 그 신호를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물고기나 새 같은 거에 보면은 이제 비늘 이런 데 보면 약간 노란색, 빨간색 그쵸. 이런 게 있잖아요. 화려한 무늬들. 예, 그게 사실은 영양가 높은 음식을 꽤 오랫동안 먹어야 그러니까 색을 낼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구피의 화려한 꼬리라든지 예, 공작새의 화려한 그 맞습니다. 턱거지긴 합니다. 화려한 털. 근데 그 영양가를 사실은 뭐냐면 섭취해서 내가 뭐 다른 영양분을 만들어낸 하는 게 아니라 외관으로 보낸 거잖아요. 비늘. 그러니까 하루 이틀 만에 된 게 아니라 예. 수세대에 걸쳐서. 그리고 그게 그쪽으로 보내면 내가 영양분으로 쓸 건 줄어드는 거죠. 꼬리로 보냈고 깃털에 보냈고 그리고 그것을 하는 순간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번식할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걸 암컷이 이제 뭐 매력적으로 느낀다거나 서로 반대거나. 근데 눈에 잘 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사망할 확률이 이제 커지는 거죠. 포식자의 눈에 띌 확률도 높아지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걸 만드는데 그 이제 물고기나 새가 그 색을 내는 데 있어서 이게 되게 만드는데 비용이 많이 드는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값비싼 비용을 치른다. 예, 에너지 자원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맞습니다. 본인의 목숨을 걸고 화려해지는 거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신호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직하지 않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게 진짜야? 아니면 가짜야? 가짜 신호인가 진짜 신호인가에서 진짜 신호라는 거죠. 그 비용이 많이 드는 걸 감수하면서까지 하기에는 그러니까 진짜 신호냐 가짜 신호냐를 구분하는 능력이 투자자에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팁을 하나 저자가 준다면 그 신호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었는가, 얼마나 맞습니다. 많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가를 예. 봐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도자료로 와이스트릿 리튬 개발한다. 와이스트릿 지금도 뭐 DNA 뭐 해석 뭐 게놈 지도 분석 작업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거는 A4 용지 한 장만 쓰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간단한데. 근데 그게 아니라 리튬 개발 사업으로 10년 동안 꾸준한 수익을 내왔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예. 굉장히 힘든 일이고 맞습니다. 그런 걸 보라라는 거죠. 맞습니다. 정확히 그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말씀하신 보도자료나 경영진이 나와서 인터뷰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투자 설명회 또 하잖아요. 예. 아니면 가이던스를 내놓는 것들 그리고 뭐 조금 이제 규모가 큰 투자사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CEO나 임원진을 그냥 이렇게 직접 대면 미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만드는데 비용이 그렇게 안 드는 신호라는 거죠.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예를 들어 10년, 15년의 영업 재무 실적이라는 건 일단 10년, 15년을 쌓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 시간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걔가 절대 저렴한 신호가 일 수가 없고 그다음에 이제 되게 재밌는 건 여기서는
프라사드는 한간에 떠도는 소문이라고 이제 적어놨는데 평판이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번역이 떠도는 소문을 그러니까 신뢰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서 예. 조금 어리둥절할 수는 있는데 맞습니다. 중요한 건 평판 체크. 결국 평판입니다. 평판 예. 체크. 예. 그러니까 그런 평판이라는 게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은 버핏이나 멍고도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평판이라는 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지만 하루아침에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평판을 하면서 쌓는데 20년이 걸리지만 무너지는 건 5분이면 충분하다.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이런 맥락인 거죠. 그것도 시간을 써야 되고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예를 들어서 거짓을 선보이려면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은 사람들한테 연기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건 되게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평판이라는 것도 그 핸디캡 원칙에 부합하는 정직한 신호로 보는 것이 맞겠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Y스트릿에 투자하고 싶은데 경쟁 업체에서 Y스트릿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예. Y스트릿을 퇴사한 직원이 저 회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아니 Y스트릿의 어떤 협력사, 맞습니다. 뭘 납품하는 회사가 저 회사를 어떻게 보는지, 업계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지를 두루두루 확인하면 어느 정도 갈피를 잡을 수 있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외부 관점이라는 것과 이제 연결 닿는 맥락도 좀 있고요.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제 당연히 긍정적인 편향에 휩싸일 수밖에 없고 네네네. 그래서 내부자가 아닌 밖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라.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안 와닿을 수도 있어서 한마디만 제가 더 첨언을 하면은 저자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연계에서 정직한 신호를 무시하고 정직하지 않은 신호에 따라 행동을 하면 굶주림이나 예. 죽음을 맞이할 수 있다. 그렇죠. 야생에서 이제 속았다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변색하는 동물들도 있고 우유뱀인가요? 우유뱀은 오히려 이제 독이 많은 뱀처럼 똑같이 그렇게 보호색을 띈다면서요. 그런 거 이제 잘못 우리가 선택을 했을 때는 진짜 잘못해서 독사를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냥 고지고대로 저 회사가 내놓은 가이던스를 믿고자 하고 NDR에서 이야기한 얘기를 그냥 믿을 수도 있는 거고. 예. 근데 그게 또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 왜냐하면 저희도 노다지 IR 노트를 통해서 기업 컨콜도 주관을 하고 하는데 예. 그게 이제 그런 거를 저희가 컨콜을 주관하고 기업 IR 자료를 전달하는 이유가 그걸 다 믿고 따르십시오가 아니고 예. 중요한 거는 그 안에서 내가 진짜 어느 것을 더 신빙성을 두고 결정을 하실 것인가라는 재료로 확인하시라라는 맞습니다.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게 중요하죠. 이제 책에도 좀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이게 정직한 신호, 정직하지 않은 신호라고 해서 그 신호 전달자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의미로 정직하지 않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속이려고 하는 게 다 정직하지 않은 거다라는 건 아니고. 예, 예. 그러니까 그 신호가 말하는 정보가 사실과 일치하지 않을 가능성이 이제 있다라는 있다. 네, 것에서 보면 되고 그러니까 그런 이제 어쨌든 가이던스나 모든 것들은 미래에 대한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거죠. 그 저자가 표현한 게 신호가 수신자를 속이면 정직하지 않은 것이고 예. 수신자가 그 신호를 제대로 이해하면 그게 정직한 것이다. 예.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성품이 정직하고 말고랑은 상관없는 얘기고 그 메시지가 실제와 다른 걸 전달이 돼서 이 사람이 납득을 하면 그게 정직하지 않은 신호인 거고요. 근데 실제랑 똑같은 정보를 전달하는 것은 정직한 신호라고 해석하는 거고 그래서 그 이제 IR이나 컨콜 가이던스를 전달하는 사람이 정직하지 않은 사람이라서 그걸 안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근데 미래를 예측하고 이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말하는 건 그리 많은 비용이 드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좀 경계하는 게 맞다. 근데 10년, 20년, 심지어 50년 실적 같은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그거를 쌓는 데는 일단 50년을 박아야 되는데 예, 그거를 전 세계를 속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사기꾼들도 몇 년 하다가 사기꾼 이런 거지. 예, 50년 이상은 없었죠. 이 책에서도 그 수소 트럭 만들던 니콜라의 케이스도 언급이 되기는 합니다만 예. 야구로 따지면 화려한 등장음악에 맞춰서 등판하는 선수가 아니라 그동안의 방어율이나 타율로 검증하는 약간 그런 걸 수도 있겠네요. 좀 고백을 해야 될 시간인데 아직 제가 그 뒷부분 한 9장 10장을 못 읽었습니다. 이 책이 지금 550페이지여서 예, 뒷마무리가 어떻게 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예. 이게 10장까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대한 내용까지가 7장까지 내용이고요. 이제 그 뒤로 가면 8장이 또 재밌는 챕터입니다. 물론 저는 하나하나 다 재밌었는데 네. 여기는 이제 매도하는 방법 그리고 철학에 대해서 핀치새라는 그러니까 그 생물을 가지고 실험이죠. 실험. 그 새 부리 예, 길이에 부리가 따라서. 어떻게 되는지를
아까 40년짜리 또 여우 실험을 한 분들이 있었잖아요. 네, 네. 그거랑 비슷하게 훨씬 극한의 환경에서 가가지고 그 갈라파고스 섬 옆에 되게 조그만한 섬에 가서 40년 동안 매년 6개월씩 체류하면서 그 핀치새가 8세대 2만 마리 되는 걸 하나하나 추적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걸 뭐 하는 건데라고 하면 자연 선택이 일어나고 몇 세대에 걸쳐서 얘네가 진화하는 걸 거의 인류 최초로 실시간 목격한 거죠. 이것도 요 실험도 책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시면 핀치의 불이라는 책이 또 있거든요. 핀치의 불이. 예. 거기 보면 이 그랜트 부부라는 이제 이 실제 실험하고 연구했던 분들이 그 쓴 책이고, 근데 여기서 이제 결국 뭐냐면 진화의 속도라는 건 다윈이 말한 것과는 다르게 측정하는 기간에 반비례하더라라는 게 이 책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짧게 보면 측정 기간이 짧으면 실제로 여기에서 섬에서 여기가 가뭄과 폭우가 계속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하는 섬이었던 네네네네. 거죠. 그래서 폭우가 가뭄이 이고 나면 새가 먹을 씨앗이 조그마한 것들은 다 죽어버리고 좀 크고 단단한 애들. 그러니까 새도 부리가 크고 좀 단단한 애들만 걔네가 살아남고. 근데 그 다음에 다시 폭우가 오잖아요. 그러면 다 잘 자라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작은 애들 씨앗이 또 너무 많아지고 새도 그 부리가 좀 작고 약한 애들도 잘 살아남는 거죠. 살아남고. 네, 그러니까 요거를 그 짧은 기간, 예를 들어 가뭄기에 갔다, 그 다음에 폭우기에 갔다라고 하면 엄청난 속도로 그러니까 변화가 일어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10년 주기로 보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의미가 진화 속도가 측정하는 기간에 이제 반비례하더라. 결국 뭐냐면 자연 선택이라는 건 어떤 상황이 펼쳐졌을 때 얘가 더 우위가 있네라는 건 한 세대에서도 벌어질 수 있는 일인데, 진화라는 건 몇 세대 혹은 몇십 세대, 몇만 세대에 걸쳐서 네. 일어나는 거니까 짧게 보면 맨날 바뀌는 것 같은데 길게 보면 큰 변화가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들고 와서 투자에 적용한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프라사드가 원하는 기업들은 장기간 기간으로 측정했을 때 큰 특성이 변화가 없는 기업들을 원합니다. 네. 근데 매일매일 혹은 뭐 한 달, 연 단위로 보면 어떤 변동이 있겠죠. 네. 그게 실적 변동일 수도 있고 주가 변동일 수도 있는데, 장기적으로 이 기업이 그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확신할 수 있다면 그런 단기적인 변동들, 가뭄, 폭우가 되게 좋은 매수 기회가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굳이 막 샀다 팔았다 할 필요가 없는. 예. 그쵸. 예. 그리고 그 중에서도 요거는 이제 다음 챕터거든요. 근데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그 장기 특성이 오랜 기간 변하지 않고, 네. 앞에 얘기까지 종합하면 생존을 담보하면서도 진화할 수 있는 예, 그런 기업을 원하는데, 그런 특성 중에 뭔가가 훼손됐다고 느낀다면 네. 팔죠. 아하. 예, 그게 이제 뭐 거버넌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자본 배분상의 실수 혹은 심각한 오류일 수도 있고, 그냥 기업이 또 뭐 경쟁에 뒤처져서 네, 따라가지 못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판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요 책에서도 로레알의 사례가 나오는데, 맞습니다. 2009년에서 2020년까지의 사례, 사업, 뭐 고객층, 뭐 사업부 거의 바뀐 게 없어요. 근데 다만 달라지는 건 어떤 실적의 숫자. 예, 그리고 전 세계 뭐 아시아 지역의 뭐 매출 비중 뭐 요 정도는 달라지는데 거의 달라지는 게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걔네가 사업을 하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리고 투자자가 볼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특성은 바뀌지 않았고, 그게 예를 들어서 어느 조그마한 데서만 하던 애들이 커서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화장품만 하다가 다른 것도 하게 됐는데 그게 너무 큰 동떨어진 게 하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실험하면서 테스트해보고 적합한지 잘하는지 하면서 조금씩 시간을 쌓아서 넓혀온. 근데 그러면 그 특성이 안 바뀐다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또 기업도 진화를 하는 거고 서서히. 그래서 이게 이제 8장이고 예. 9장을 넘어가면 뭐 달팽이가 달팽이와 나와요? 예, 기다림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앞에 말한 건 결국 보면은 진화의 속도가 측정 기간에 이제 반비례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7장 앞에 8장에서 얘기한 거는 한 수십 년, 수백 년짜리 얘기였고요. 여기 9장에서 얘기하는 건 훨씬 긴 시간, 뭐 수백만 년, 그러니까 수천만까지 갈 수도 있고요. 그걸 얘기하면서 다윈은 이 진화가 되게 단계마다 간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게 어려운 말로 하면 이제 계통적 점진주의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어려운 하나하나, 말이네요. 예, 네. 하나하나 거쳐서 간다. 네. 근데 실제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발견하고 있는 그러니까 증거가 안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과도기 형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기 때문에 원래는 그게 다윈도 실제로 그것에 대해서 진화론에 되게 여러 번 언급을 하고 한 챕터를 아예 그걸 썼습니다. 네. 증거가 없는 게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근데 지금 와서 이제 여기 굴드와 엘디레지라는 학자가 말하는 건 아니 실제로 그렇게 아닐 가능성이 있다. 증거가 없는 게 부재의 증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진화라는 건 그렇게 단계가 아니라 갑자기 그게 단속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네. 그래서 되게 오랜 기간 정체기가 있다가 갑자기 다른 종, 새로운 종, 그러니까 새로운 형태로 넘어간다라는 건데 이게 사실 직관적으로 좀 와닿진 않았는데 그래서 프라사드가 딱 지적해 주는 게 뭐냐면 여기서 순간적으로 갑자기라는 건 지질학적 시간입니다. 인간의 시간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질학에서는 수만 년이 순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 진화라는 것은 되게 오랫동안 정체하는 거죠. 거의 대부분 정체하다가 진짜 드물게 갑자기 뭔가 바뀌는 그 단속 평형이라는 딱 모든 게 다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니까 이거를 알게 된 투자자는 뭐냐면 잘하는 놈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결국 못하는 놈은 계속 못할 거고 그래서 기존의 과거의 앞에 가서 역사적 ROC를 공부하고 우리는 예측 안 하고 옛날 자료만 보고라고 하는 게 사실은 이런 맥락도 담겨 있는 겁니다. 안 변한다. 근데 보기 드물게 모든 걸 바꿔놓는 사건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근데 그거는 아까도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어쩌겠어라는 태도거든요. 나는 그런 거는 예측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까 기분 좋게 그거를 투자 못하는 거를 감수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하면 아마존을 투자할 수 없거든요. 그렇죠. 테슬라도 투자할 수 없고요. 그건 상관없다. 예, 근데 괜찮아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10장 가면은 드디어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많이들 아시는 얘기일 것 같은데 네. 토끼와 복리라는 이제 주제고 호주에 이제 토끼 풀어놨더만 66년 지나니까 24마리 풀었는데 66년간 100억 마리가 돼서 어쨌든 뭐 번식. 그런 얘기고 근데 여기서도 비슷합니다. 결국 복리의 마법을 얘기하는 그런 차트나 그래프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마지막 몇 년간 무슨 일이 일어나잖아요. 대부분 거의 아무 일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 진가를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보면. 예, 지나고 나서 예를 들어 60년을 뭐 연복리 10%로 쭉 했을 때 그 버핏 순자산 그래프 이런 거 보시면 이렇게 가는. 예. 근데 그게 이제 버핏이 마지막 10년, 15년 이런 데가 거의 뭐 한 2배씩 늘어나거든요. 지금까지 이룬 거에 몇십 프로가 최근 몇 년에 이룬 거고. 그러니까 그거를 해석하는 게 거의 대부분은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기에 대단하지 않아 보여서 모두가 복리를 무시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윈은 되게 조그마한 선택적 우위가 있는 어떤 생물이 거기에 시간이 계속 쌓이면 걔가 복리가 생명을 창출한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프라사드는 그걸 받아서 복리는 부도 창출한다. 복리가 다다. 네, 이 모든 게 사실 다 가지고 오면 그래서 매도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엄청나게 게으름을 부리라는 게 맥락이 결국 마지막에 매도하지 않아야 될 이유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를 언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진화를 거듭하고 또 그 생명체가 복리로 증가하듯이 투자 자산도 마치 그러할 것이고 그래서 팔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또 거슬러 올라가면 이것저것 따지려고 하지 말고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기업이 투입한 자본 대비 얼마를 벌어들이는지를 보면 되고. 맞습니다. 그래서 안 팔 생각하면 이게 이제 프라사드도 언급하는데 안 팔 생각하고 기업을 분석하면 매수하는데 훨씬 자원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안 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실제로 안 파는 건 아니겠지만 안 팔 만한 기업을 찾으라는 게 목표고. 근데 이제 뭐 마지막에 이제 결론처럼 있는 챕터의 내용은 그래서 결국 날란다가 하는 그리고 프라사드가 하는 투자는 좋은 기업 투자처 그 특정 대상을 찾는다기보단 시간이 지나도 계속 반복할 수 있는 투자 방식, 프로세스 그걸 반복 수행하는 게 본인들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고 반복 가능한 투자 과정을 실행한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뭐 꿀벌이 새로운 집을 찾는 과정에 대해서 비유를 하면서 그 부분도 되게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벌이 뭐 이렇게 1000마리 집단이 있다면 이제 새로운 집을 찾으러 가야 되고 그 입지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들이 하듯이 예를 들어서 그거를 뭐 이런 표를 짜가지고 이런 기준들에 대해서
어떻고 저떻고 이걸 논의해가지고 다수결 투표 손드는 게 아니고 무작위로 예를 들어서 가서 어떤 지역에 가서 보고 온 다음에 와서 얘네가 그 모두가 보는 앞에서 춤을 춘대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 춤을 추는 강도와 얼마나 격렬한 춤인지 그리고 시간을 가지고 그 순서대로 또 다음번 아까 안 간 애들 중에 또 여기 붙어서 갔다가 또 돌아와서 또 춤추고 그러니까 그걸 얘기하는 게 한 군데 한 군데 세 군데를 평가한다고 했을 때 모두를 가본다기보단 그건 상대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벌은 아마도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게 결론입니다. 네. 이걸 보면 이거는 어느 정도야라는 게 비교하지 않아도요.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춤을 춰야겠다라는 게 이제 진화의 그런 메커니즘으로 기억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방식으로 꿀벌이 3천만 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거거든요. 네. 걔네들은 집을 찾는 게 너무 중요한 문제인데 그래서 날란다도 특정 기업 뭐 특정 어떤 뭐 산업 그거에 뭐 되게 찾고 천착하기보단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하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고 그래야만 사실은 이 날란다라는 회사 혹은 이 펀드가 또 생존하고 또 바뀌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뭐 이게 쭉 설명드리면 이렇고 근데 책에는 더 구체적인 이제 그렇죠. 사례들도 사례들이 많고 기업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물론 이 책은 이렇게 투자하라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나는 이렇게 한다라는 톤을 시종일관 유지하고 있어서 생각보다는 이제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는데 장기 투자를 하는 게 그러니까 이렇게도 설명을 할 수 있는 맥락도 있고요. 사실은 이 세계에서 그런 항성과 행성의 탄생을 제외하면 진화가 제일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있는 발견은 원리를 투자에 적용하는 것이 그냥 논리상으로 그러니까 전혀 저는 거부감이 없었고, 네 그리고 그것을 이 플락프라사드는 전혀 진화생물학이나 그쪽에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열심히 읽는 사람이고, 네 그래서 수준이 좀 그러니까 제가 그분보다는 수준이 훨씬 떨어지지만 그렇죠. 정말 학자분들이 쓰신 거는 제가 그래서 이제 다른 책들을 몇 권 읽었다고 했잖아요. 여기 나오는 실험들에. 근데 그러니까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어렵죠. 어렵고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짧게 정리해 주는 게 핵심만 이렇게 빼먹기에는 좀 전 좋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이켜 보면 제가 재투자하고 뭐 하면서도 이게 될 것, 시간이 흐르면 잘 될 것 같은 것을 뭔지를 생각하고 골라내는 과정이 되게 많은 시간을 차지했던 것 같은데 사실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는 이제 첫 번째 원칙이 계속 머리에 맴도는 거죠. 걸러. 예. 그리고 그 거르는 방법에 있어서 많은 이제 기준들을 듭니다. 뭐 ROC를 한다라는 것도 얘기했지만 특히 피해야 되는 기업 유형들 같은 것도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근데 그게 개인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사람의 맥락에서는 다 일관성 있는 맥락이에요. 그냥 뭐냐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다. 그러면 턴어라운드를 한다라는 기업은 피하고 범죄자나 사기꾼이 개가천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럴 일은 희박하니 진화에선 일어나지 않으니 거르고 그다음에 부채가 많은 기업들이 잘할 수도 있지만 근데 대부분은 위험할 가능성이 높으니 생존을 거르고. 위협하거나 그 부채에 발목이 잡혀서 실제로 해야 될 시도를 못하는 거죠. 계산된 위험을 감수하면서 진화의 씨앗을 뿌려놔야 되는데 그걸 못하거나 미래를 예측하지 않는 것도 이제 딱 그 맥락이고요. 그리고 이제 뭐 주주와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 소유주도 거른다. 걔가 찬성할 리가 없다. 그러니까 최근에 모 그룹 회장님이 한 말씀하셔서 그 그룹 주가가 폭락한 것도 있었던 의미심장한 얘기더라고요. 걔가 찬성할 리가 없다. 그래서 아예 가지 마라. 또 뭐 M&A 중독자들을 무시한다. 미래를 예상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 물론 다 모든 거에는 반론이 있습니다. 근데 그쵸, 이 이제 진화 생물학에 기초한 이 투자 철학은 뭐냐면 모든 그 투자 논리 그 전략 중에 얘가 최고야라고 일단 이 책은 얘기하지 않고요. 그리고 100% 얘가 무조건 성공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냐면 꽤 높은 확률로 괜찮다라는 거거든요. 성과가 좋다. 당연히 반대 사례는 나오지만 그거를 감수해라. 그러니까 딱 그죠. 이 투자 진화를 만나다 앞에 써 있는 것처럼 종의 생존과 번영에서 찾아낸 투자의 길. 생존과 번영 이걸로 다 표현이 되는 것도 맞습니다.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저는 뭐 그 강건함을 다뤘던 3장 챕터 같은 이런 것도 꽤 재밌게
읽었고 되게 의미심장했습니다. 이게 기업이 오늘 잘하는 것도 중요하고 네. 과거에 잘했던 거 중요하고 근데 뭐냐면 씨앗을 계속 뿌려줘야 되는 거죠. 네, 미래에 그쵸. 이 기업의 큰 틀과 특성은 안 바뀌겠지만 환경은 바뀔 테니까 거기에 적응하려면 씨앗을 계속 뿌려야 되는데 뭐냐면 판도를 바꿀 만한 변화를 한다는 게 아니라 되게 작게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실험하는 그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시간이 흘러도 적응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도 와닿았고 이제 뭐 무엇보다도 예측하지 않고 과거의 정보를 열심히 연구하고 그러니까 다각도로 분석하고 씹고 맛보고 즐기라는 거거든요. 예, 그냥 예측은 어차피 그러면 우리가 미래 정보가 중요하다면 판관비가 왜 뭐 낮아졌지 그냥 이러고 끝인데 그게 아니라 왜 낮아졌어? 네, 뭐 직원이 어떻게 된 거야? 왜 직원이 더 줄었지? 이게 이 기업이 하는 일에 있어서 무슨 뭐 앞으로 할 일에 악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이런 식으로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면 예측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 거다라는 맥락이 우리가 뭐 다윈과 같은 그런 관점을 가질 수는 없겠지만 특히 저는요. 근데 그런 얘기를 사실은 하는 책은 거의 못 봤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그래서 좀 독특한 책이었고 그래서 그 찰리 먼거가 사실 통사업을 다 이루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학문이 다 머릿속에 있어서 머릿속에서 뭐 하나 주제가 딱 던져졌을 때 그 격자 틀 안에서 다양하게 생각을 해보라.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생물학이었는데 그 특히 이제 진화 생물학을 바탕으로 또 투자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귀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또 이 책을 잘 해제까지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댓글 달아주신 분들 중에서 3분 선정해서 투자 진화를 만나다 이 책 같이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는지도 같이 좀 남겨주십시오. 호라이즌 프레스 변영진 대표님, 제너럴 박스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